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한 주간 뭐 똑같았죠? 네, 요즘 뭐 바쁜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파랗게 되게 저 출마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 깜짝 하시는 줄 놀랐어요. 알았어요. 아, 나중에 출마 선언 하게 되면 입고 오겠습니다. 원래 이 뒤에 있던 배경 있잖아요. 예전에 새날 그 하면 목만 나올 것 같은 크로마키. 아, 네, 파란색, 네. 파란색. 예전에 아, 파란색 맞네. 크로마키 춤출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댓글 읽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부터 간단히 시작할게요. 네. 나련빈님이 민주당 청년위원회 뭐하냐 여기 나오는 분들 바로 영입해라라고 하시는데 뭐 다들 뭐 활동하세요? 영입되려고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입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재훈님 뭐 근황 있지 않나요? 오. 아, 예. 저 이재명 선대위 그 산하 조직에 여가 관광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오호.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더 놀자 플랫폼이라는 곳인데 야놀자가 아니고 더 놀자. 더 놀자 플랫폼. 그래서 아. 이 게임 산업 같은 거를 이제 여가 산업으로 좀 발전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뭐 조그마한 직책 하나 맡아서 그냥 앞으로 또 우리 게이민들 또 그리고 게임 이슈를 또 민주당에서 가져올 수 있게 네. 많은 활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든든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목표가 뭐죠? 대변인. 아, 바로 목표로 넘어가요.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바로 댓글 읽겠습니다. 네. JJS 하루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보람 PD님, 푸나님께 특훈 받으셨나봐요. 최고의 평론. 그리고 오랜만에 이 보람 PD님의 어떤 어허. 칭찬 댓글이 있어서 제가 꼭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보람 PD님이 사실 인성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또 장점도 많으신 분이라 앞으로도 또 우리 달탈 형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나 영입 됐으니까 나도 이제 누굴 키울.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신이 왜냐면 키워야겠다. 종종 달탈 형님이 제 칭찬 아, 댓글을 또 읽어주시니까 저도 또 보답하는 마음에 예.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인을 다음부터 만드네. 서로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이거 안 좋네. 네. 그런가요? 장난입니다. 오케이. 저는 우송양님께서 여러 곳에서 많이 회자되는 새마을운동은 사실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이전에 벌이던 각종 운동을 따라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요 새마을운동이 있던 시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농촌개발운동의 붐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난 회에 이어서 요 댓글로 말미암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2개 아우,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윤현자님께서 이 시간만 기다리는 1인이라고 해주셨고 정말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길수님께서 50대 중반인데 젊은 20대가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로 다투는 모습이 조금 슬퍼지네요. 젊은이들이 서로서로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격한 대립 갈등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성세대의 모습 닮아가지 말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저 요번에 보고서를 하나 읽다가 요거 소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혹시 토마 피케티 들어보셨습니까? 피케티 그럼요. 유명하죠. 피케티. 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히든이 피케티. 피케티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그 사람이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저도 그냥 많이 인용되는. 맞아요. 네, 항상. 네. 맞아. 네. 21세기 자본론이라는 네. 책으로 한참 한 10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거예요. 그때 한참 그 정의는 무엇인가 하고 21세기 자본론이 필독서인데 읽을 수 없는 투톱으로 약간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막 뭐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뭐 만들어진 신 자본론. 이런 네. 거. 뭐 굉장히 유명한 책들은 많은데 그리고 거론도 많이 되는데. 총균쇠. 총균쇠. 네. 맞아요. 내가 이 그렇죠. 책을 지식으로 먼저 활용할 것인가 무기로 먼저 활용할 것인가 항상 요 거론되는 책들 중 하나인데, 그 책을 만든 그 토마 피케티가 파리에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년 버전을 냈어요. 그 책에서는 현재 우리 지구촌이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봤고, 각국별 이 불평등 상태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요 파리에 있는 연구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연초고 하니까 이런 불평등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봐서
지난 2021년이죠. 우리 팬데믹 하에 살고 있는 건데 전 세계 성인이 한 5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1인당 연소득이 한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산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 평균에 이제 우리가 속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소득 상위 한 10%가 5억 명 정도 되는데 이 5억 명이 전 세계 소득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5%가 10%가 10명 중에 1명이 절반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리고 10명 중에 5명이 한 8.5% 정도만 가져간대요. 한 명이 5개 가져가고 5명이 1개 가져가는 꼴인 거죠, 현재. 제가 이거를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학교 강의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형도 프로게이머 생활에서 알겠지만, 저희 때 에이스 게이머들 연봉이 많이 공개가 돼서 언플이 되잖아요. 연봉 1억, 뭐 2억 이렇게 홍보가 돼요. 네. 근데 저희들 막 50만 원 받고 한 달에. 그러니까 어. 평균 값으로 잡아보면은 몇 천만 원으로 그렇지. 되는데 그렇죠. 완전 착각이죠. 그렇죠. 그 맞아요. 아까 2,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2,700만 원 못 버는 분들, 청년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1인당에 우리가 속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소득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산,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자산을 봤을 때는 자산 하위 50%가 전 세계 부의 2%만 갖고 있대요. 절반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100개 중에 2개만 갖고 있고, 상위 10%가 76% 갖고 있대요. 네. 엄청나게 격차가 커서 잘 한 번에 와닿지도 않을 정도의 네. 격차인데, 이걸 이제 1인당으로 환산하면 이제 세계 부의 자산 하위 50%는 1인당 한 490만 원 갖고 있대요. 자산이 490만 원인 거야. 너무 안타까운 자산의 규모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상위 10%는 한 9억 2천만 원, 거의 한 10억 정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상위 1%가 이제 세계 부의 38%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100개 중에 38개 갖고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나눠 갖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불평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억만장자들, 기존의 억만장자였던 사람들의 부가 감도 안 오는데 4,776조 정도가 증가했대요. 와. 우리나라가 지금 4,700. 내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에서 형성되잖아요. 예. 그런데 반면에 극빈층은 1억이 늘었대요. 1억 명이. 근데 요거 통계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나마도 이 공신적인 통계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 지난 한 25년 동안 꾸준하게 극빈층을 감소시켜 왔어요. 그런데 팬데믹 오면서 다 원상복구가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성평등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옛날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지금 2년 정도 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운 회복이 일어나 버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하나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가장 많아요. 이 지역은 전 세계의 이 소득 평균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1년에 한 1,000만 원 번다. 그럼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3,000만 원 번 거예요. 그런데 퀴즈. 네. 불평등 같은 경우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가장 심할까요? 불평등이요. 그렇죠. 벌어들이는 건 북아메리카랑 유럽이 가장 많이 벌어요. 그런데 불평등, 분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이 계속 못 벌고. 아시아 아닐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저는 아시아일 것 같아요. 달타령님은요? 진짜 어렵다. 근데 저도 잘 사는 나라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가 더 심할 것 같다. 네.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심하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고 하긴 한데 지역으로만 쭉 따져보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중동, 이 지역이 가장 심해요. 중동 생각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왕족들은 막 그치. 몇 천조 있는데. 근데 거기는 그때 얘기 들리기로 거지를 해도 돈을 너무 많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니까 누구는 농담으로 그 친구들이 야 그냥 거기 가서 거지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신에 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거의 뭐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이런 곳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저임금으로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국민으로 쳐요. 인구로 집계를 해요, 그들을. 그리고 막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이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이쪽이 제일 크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지금 소득 상위 1%들이 예를 들어서 부의 막
전 세계 부의 막 한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가고 있고 하니까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소득 하위 50%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누진적인 부자세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근데 좀 커요. 단위가 그 추상적인 개념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상세한 디테일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건 저도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었는데, 지난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 이후로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부의 양은 늘었대요. 그런데 이 정부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나라에서 빚을 내요. 뭘 하든 다 빚이에요,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좀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점점 가난해져 버렸고, 그럼 국가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부는 대부분 이제 민간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 민간에서의 불평등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지금 뭐 코로나19, 뭐 불평등, 또 뭐 기후위기 문제 이런 거 다 큰 정부의 역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적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국가가 돈이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불평등에서도 우리가 더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부가 돈이 좀 있어야 힘도 생기고 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그 현상하고 되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60조를 또 추가로 잘못 걷어가지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말에 그랬었죠. 계속 돈 없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고 얘기한 게 여러 번인데 저번에도 잘못 걷어서 실수했다.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서도 또 이 지경이 된 걸 보면, 근데 또 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다행인 건가? 왜냐면 이걸로 보고서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한국은 세금을 덜 걷었다. 추가로 걷었다.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못 걷은 근데 세금을 추가로 걸었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바뀌고 이 뭐 제대로 이 집행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유능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임새 있게 쓰이게 되면 그 국민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뭐 10대 경제 CEO하고 토크 콘서트도 지금 준비하고 지금 비전 공약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보면은 경제에 포커싱이 굉장히 맞춰져 있고 네. 신기술, 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대전환 이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국내 흐름에도 맞춰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지금까지 비춰진 모습만으로 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갈 길이 먼데 120시간 타령하고 네. 또 뭐 철진한 이념 논쟁하고 이런 후보랑은 뭐 이제는 인물 경쟁력으로는 일단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증세는 일단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 공적 영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실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온실가스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온실가스도 약간 소득이랑 비슷해요. 이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반을 뿜어요. 반면에 소득 하위 50%는 전체 온실가스의 한 10% 정도만 뿜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랑 좀 비슷해요. 한 명이 절반 배출하고 5명이 한 개 배출하고, 네, 10개가 있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요즘 탄소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탄소세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저 그 얘기 한번 해주셔서 되게 놀랐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탄소세가 이 어떤 재화를 만들어낼 때 이 재화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들어낸 재화다라고 하면 요 재화에 탄소가 많이 배출된 만큼 세금을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올라간 세금만큼 가격을 더 올려서 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땐 가격이 올라간 상품을 사는 사람은 상류층, 부유층은 큰 부담이 좀 없죠. 근데 없는 사람은 더 부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세금만큼의 부담이 이 소득 하위 계층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상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내뿜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사던 것처럼 똑같이 살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대로 줄이지도 못하고 가격은 올라가서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부담만 생기고 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 되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이고, 실제로 유럽에서의 그 독일이었나 제가 봤던 보고서가 있는데 유럽에서의 이 실험 결과도 유사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탄소세를 매기는 품목이랄까 분야가 원래 전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다른 공산품이나 여러 분야에도 네. 다 붙이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모든 부분에 다 매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무엇이든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부과하려고 이제 노력해 볼 수가 있겠죠.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탄소세에 대한 이야기도 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어느 정도냐 현재 불평등의 상태가. 한국 얘기를 넘어가면 한국은 1인당 한 3,800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우리 뭐 35,000불 시대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우리 지금 3,800만 원 못 버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이 평균에 좀 빠지면 안 될 거고, 근데 요 자체 수치만 보면 서유럽급의 경제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네. 불평등 같은 경우는 그 서유럽보다 훨씬 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 상위 10%랑 하위 50%의 격차가 14배 정도 차이 난대요. 이건 되게 높은 수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거의 뭐 사우디 같은 왕국 이런 곳들 아니면 우리나라 중에 높은 수준이었고, 네. 그리고 소득 상위 10%가 한 46% 정도의 소득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그냥 절반 정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불평등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서 부자 상위 10%가 60% 정도 부를 차지하고 있대요. 더 심각해요. 그리고 하위 50%는 100개 중에 6개 정도 갖고 있대요. 6% 정도 갖고 있고, 중간이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36% 정도의 부를 갖고 있으니까 뭐 중산층 없다는 얘기 나올 만한 거죠. 지금 소득 상위, 부자 상위 10%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정부가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미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기득권인데 정책적으로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카르텔을 정책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좀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고, 또 탄소 배출량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4.7톤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현재 세계 그 경제 선진국 중에 3위 정도 돼요. 1위가 미국, 2위가 캐나다. 캐나다도 진짜 탄소 배출량 엄청 많은 거죠. 1인당. 우리나라가 이제 3위 정도인 건데. 그럼 중국은 몇이에요? 중국. 1인당으로 하면 중국은 한 20위 정도 안에 들 것 같아요. 1인당으로 하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게 1인당으로 하면. 그렇구나. 대신에 국가의 총량으로 하면 절대 1위죠. 국가 인구수가 총량은 많으니까. 1위. 1인당 곱하기 인구수로 하면은 절대 1인데 1인당으로 하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왜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지 신기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추세면 2030년이면 전 세계의 1인당 탄소 배출량 1위를 마크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2030년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게 산업적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총량을 합쳐서 개인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중 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 1위를 마크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로 하면. 진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상태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탄소 배출량 얘기를 하면 소득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14톤이거든요. 근데 소득 상위 10%가 54톤을 배출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배출하는 건 저는 감도 안 와요. 그리고 상위 1%는 180톤을 배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한 10배 정도를 더 배출하는 건데 이런 수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톤을 넘어가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1인당 10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180톤을 한 명이 배출한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건지.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걸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디선가에는 느낄 수가 굉장한 양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건데 그쵸. 어디서 맨날 비행기 타고 집 엄청 크고 맨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맨날 따뜻하고 차도 그 배기가스 엄청나게 내뿜는 등급 낮은 차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 먹는 것. 육식 그러니까, 위주 이런 것들 하면은 엄청나겠죠. 오히려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집에만 더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이? 그것은 그거랑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집에 있어도 많이 나오고 밖에 나와도 많이 나오니까. 네. 집에 있어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뭐 시켜 먹고 뭐 난방하고 이럴 거고 밖에 나가면 뭐 차 타고 사 먹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상위 1%가 180톤 배출하는데 하위 50%는 한 6톤 정도 배출한대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외에서 뭐 탄소 그 악당, 기후 악당이라고도 부르고 탄소 중독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벌고 있다. 그런데 분배되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서 확실히 비전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뭐 3만 5천, 뭐 5만 달러를 찍던 뭐가 하던 다 허수고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는 보고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양극화에 굉장히 또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할 만한 이번에 그 멸공 이 논란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이번에도 보면은 개인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 걸로 옮기면서 또 그걸 되팔고 하는 과정에서 5,400%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런 부당한 이득을 계속 착취를 하다 보니까 네. 상위에 올라 있는 걸 지키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임금의 양극화가 점점 줄어들고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당장 무슨 소리야부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자산의 양극화가 그걸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이걸로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돼야지라는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아까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그 책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박태웅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산층을 늘리는 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 더 이상 뭐 GDP, GNP 이런 걸로는 설명하지 못해요. 네,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근데 점점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미.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뒤따라갈 만한 앞서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진짜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롤모델도 없어요, 이제 한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한국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해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하죠, 현재. 네, 여기서 네.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건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따 뭐 주제 넘어가서도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핵심은 아무튼 그 심리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에도 그 슬라이딩 방식으로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저는 딱 짚어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위성만으로 사람들 설득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공무원들 하나하나 막 설득하느라 시간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그 3개국 중동에 순방 가신다잖아요. 거기 보니까 또 에너지, 네. 뭐 미래산업, 그다음에 기후협력 그 내용이 있어서 그 가치도 잘 이어갈 수 있는 분이 이제 2달 남은 그 대선 그때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멸치랑 콩 갖고 장난쳐가지고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안이 필요한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이건 못했지만 혹시 링크 같은 거 이따 남겨주시면 댓글로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 우리 패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웅장하네요. 윤석열의
최근 행보 관련해서 온라인 반응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월 5일 정도까지는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엠팍이라는 커뮤니티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사실 높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영입 관련 그리고 윤석열이 뭐 토론을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발언 이것도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 간담회에서 이제 스피커폰 그러니까 폰서결 사건 그리고 선대위 개편 과정 그리고 또 뭐 3%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출연했다. 요런 그것들이 계속 이 다운표가 따이면서 온라인상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그 엠팍에서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윤석열의 행동과 망언 등이 쌓여서 이게 네이버 윤석열 카페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새 기자회견과 또 탈모 공약 등으로 한창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출연과 그리고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딱 요 시점부터 커뮤니티의 반응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출연 관련해서는 뭐 여기 패널 분들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네. 이미 뭐 출연하신 것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를 딱 5글자로 또 공약을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글자 아니에요?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아, 그치. 아, 여성가족부 폐지. 제가 여가부라고 적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둘 다 못 찍겠다는 사람이 또 생겼고 이 사람들은 안철수로 가겠다. 이런 반응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의 그 난데없는 뭐 달파멸공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만에 온라인상의 윤석열 비난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발표 당시에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나경원이 여가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발언. 벌써부터 지금 이 안에 말이 다 안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니까 이건 좀 더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딱 또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 120시간을 내세운 윤석열에게 뭐 이런 거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일단 여기까지 지금 온라인상의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파멸공 포함해서. 뭐 주 120시간 일하게 하고 200만 원 주겠다는 건가? 야,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오늘 나온 뉴스인데 녹화일 기준으로 윤석열 그 북한 대응 관련해서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선제 타격. 예, 요것도 지금 또 커뮤니티상에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악이네요. 참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예, 이게 이 앞 시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코너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장학준 교수가 하는 말이 이번 대선은 19세기 대 22세기의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9세기도 굉장히 초기의 19세기 아닐까. 19세기 초. 네. 야. 거의 왜냐면 어디 제국주의에 있어 끄트머리에 있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거의 절대 황정 시대 아니에요 그때면? 야, 진짜 대단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진짜. 그 한 줄로 그렇게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병사월급 200만 원 그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는 거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불쾌한 제스처로 느껴져요. 왜냐면 입을 많이 열수록 불리하니까 열지 말라고 하는 뭔가 오더가 있잖아요. 하는 약간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그런 아니 그 실제로 보도에 나왔잖아요. 청년 참모 제안이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그로를 끄는 데 성공했죠. 근데 어그로를 끄는 게 단순히 뭐 평론가라든지 뭐 자기가 스피커 역할이면 그렇게 관심 끌어가지고 도움을 주든 말든 하는 거라고 칠 수라도 있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진짜 참 부끄럽더라고요. 재우님이 토론거리라고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수가. 진짜 너무 수준이 낮은 주제야. 뭘 토론해야 재우님 돼, 잘못이 이거. 아니라 저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뭘 토론해? 입에 올리고 싶지 근데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윤석열 지금 최근 그 공약을 보면 군대 병사 월급 200이랑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선제 타격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이렇게 이대남을 좀 한정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와라. 아닌가요? 다시 그러니까 그런 돌아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한정적으로 약간 이게 이준석의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계속 그런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고. 아니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얘기하세요 먼저. 다른 건 아니고 그 군사 그 월급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랑
되게 다른 내용물을 보면 되게 다른데 마치 겉에 보이는 거 200만 원만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희룡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계급들이 지금 200만 원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부사관들. 주겠다는 거냐 했더니 무조건 200 주겠다 맞춰 주겠다라고 하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이게 뭐다 하고 포퓰리즘이지. 윤희숙 씨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 쫓아다니면서 뭐 샌델 교수랑 그러니까 자기네 후보가 워낙 형편없으니까 하는 짓이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네거티브 하는 건데 알겠어요. 뭐 그런 역할도 있겠죠. 근데 그럴 시간에 가가지고 자기네 당의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행보에 대해서 일단 비판도 하고 손을 봐야 그 다음에 뭐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게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저러는 건지. 근데 전 그거 보면서 되게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진짜 얍삽하다 생각한 게 아하. 뭐 무슨 진짜 허세 잔뜩 쪄들어갖고 SNS에다가 이틀 걸렸군 막 아, 5글자에 더 줄였어요 그것도. 야, 근데 진짜 나중에 이틀 만에 모스부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이대남들의 그 지지율을 좁혔다. 근데 뭐 또 오늘 바로 청년 관련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뭐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서 지금 저렇게 된 건데 공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노력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그 결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맞는데 그 멸공 논란 터지고 나서 한동안 그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 갑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서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러고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냥 SNS로 쓴소리하고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저는 그래서 SNS에다가 항상 윤석열 후보가 뭘 잘못하면 비판을 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네. 근데 달판멸공 논란 터지고 나경원, 김진태 막 뛰어들어가지고 돌아온국당 만들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총선 참패하고 지난 총선 때 바로 뭐 공정이라든지 우리가 이슈를 이제 바꿔가야 된다. 언제까지 빨갱이 타령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당원 모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권한을 가진. 그래놓고 자기네 그 당 사람들 저러고 있는데 빨갱이 타령하네. SNS로 그걸 비판을 해야죠.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 걸어낸 거는. 그래서 그쵸. 뒤에서 이거 자기가 오더한 건가? 그러니까 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쨌든 한 거든 안 한 거든 뒤에 가갖고 분위기 보더니 쓱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여태까지 왔으니까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달팔밀공 하면서 자꾸 나경원 씨가 나오는데 뭐 선대위 지금 들어갔나요? 나경원 씨는? 아니잖아요.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이랍니다 그냥. 아, 친하답니다. 그렇구나. 아니 나경원 쟤는 뭔데 자꾸 나와라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대위가 들어간 줄 알았어. 그 분노를 민주당에선 그렇게 분노하는 걸 잘 못 봤고 뭐 일부 있지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고 있죠. 특히 젊은 남자들이. 왜 거기 근데 잊지 말라고 제발. 궁금하긴 해. 뭐 나는 선대위 뭐 주요 뭐 그 인사인 줄 알았어요. 같이 막 그거 하고 있길래. 뭐 오랜 가까웠죠. 서로. 네. 그런 추측을 하잖아. 나경원 씨가 달타령님도 있지만 안 소장님하고 고발 한 14차례까지 갔었죠 그때.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 민주진영에선 즉각 수사 돌입했다 그러고서 엄플 하는데 나경원 씨는 계속 침묵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최성애 씨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었는데 지금 이 차원에서 또 드러나는 거 보면 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런 거 너무 나쁘고 불쾌한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성별로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거 실제로 청년들끼리 진짜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그 심상정 후보는 또 그 여성가족부 강화였나? 네. 그냥 그런 리액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더 어나더 레벨의 방식으로 대응해 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어떤 디테일한 공약으로서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게 진정 저들을 알지 압도하는 무기인 것 같고 저들의 방식대로 똑같이 싸우는 것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역할은 전 있어야 된다 봐요. 왜냐면은 뭐 제가 진중권 씨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일종의 공해가 됐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두고 그게 개인의 문제, 개인 집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곳곳에 퍼져 있으니 그것에 이렇게 파해법을 찾아가지고 대응하는 건 필요한데 그게 왜 대선 후보여야 되는가? 정의당의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혹은 뭐 그런 똑같은 글을 좀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또 다른 대선 후보가 그렇게 붙어가지고 비슷한 급을 보여주니까 그 질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후보로서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는
너무 힘든 주제네요. 가장 힘든데요. 가장 힘든. 자, 앞에서 불평등 얘기 쭉 하고 왔는데 불평등이랑 전혀 관계 없는 오히려 더 심화시킬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숨만 나오고 뭐 이게 대립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네. 정말 사실 형편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힘들. 어떻게 형편없게 보냐 뭐 그 얘기잖아요. 맞아, 그거죠. 네, 어디에 열받았냐. 그리고 사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차피 저는 네, 네. 이렇게 저는 뭐 막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저쪽에서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희로 대입해 보면 자기가 내가 계속 보수였고 이 보수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굴러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망치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하면 엄청 괴로울 테니까 거기다 대고 뭐 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니냐고 하는 어둠의 얘기가 많습니다.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좀 그 얘기가 넘어가서 다른 얘기가 또 나오려고 하면 계속해서 뭐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 리스트를 계속 업해 가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똥볼 차고 그러면서 진짜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밈으로 새시대 프로젝트 네. 나랑 같이 일할 한번 생각 없나? 할 생각 없나 이러면서 그런 밈까지 나올 정도로 참 형편없는 사람이 나왔다. 제가 보수일 때 전 더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맞아.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좀 열받았어요. 엄청 특히 진짜. 들어보니까 그 50대 이상 네. 그 진성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득이 발언 때문에 열받은 분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진심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속 지켜왔는데 네. 뭐 갑자기 이상한 애 하나 오더니 무식한 사람이 와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다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분노를 하고 뭐 이준석 대표가 세대포 이론을 보여준다고는 하고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 그 윤석열 후보 자체가 워낙 엉망진창이니까 거기가 포위됐어요, 사실. 네, 스스로 고립되고 있고 근데 저런 사람이 저는 되게 여태까지 많이 있었다 생각해요. 전문가 탈을 쓰고 근데 이번에 그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가 그렇게 되게 어렵사리 조금씩 진보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윤석열이 네. 하는 행보 보면 사실 저도 뭐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군대를 또 최전방으로 갔다 온 입장으로서 오늘 좀 쓴소리를 할까 하는데 네.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보면 이 멸공 논란부터 멸공의 뜻이 솔직히 저는 뭔지 알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안보관 오늘 중국을 없애겠다는 건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유 그거 올렸다 바로 또 이제 수정해. 지금 자기 정용진 씨는 바로 중국 빼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 또 오늘 선제 타격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네. 그리고 최근 또 토론 다시 보니까 그 옛날에 홍준표랑 경선 토론할 때 작게 501로 아냐 안다 뭐냐 할 땐 대답 못한 거 네. 있잖아요. 그 짤도 지금 제가 만들어서 뿌리고 있거든요. 쇼츠로. 아무튼 이런 안보관을 가진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 다 마쳤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진짜 이 형을 사적으로 만나면 한때 진짜 몇 년 전까지는 군대 얘기 98%예요. 뭐만 하면 장교 출신이에요? 아니 장교도 아니에요. 그냥 갔다 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 형편없는 인간들이 안보 타령하고. 그러니까 그치. 저는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멸공의 횃불이라도 한번 불러봤냐? 가서 우통 상의 탈의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겨울에 네. 멸공의 횃불 부르면서 어쨌든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근데 너무 또 꼰대 같을 수 있으니까 군대 얘기를 좀 이미 다 그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는 좀 이제 수습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리고 아무튼 이제 정용진도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주가 급락하니까 막 네. 멸공 발언 나 이제 안 하겠다 막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기업인으로서 좀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저 생일 선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마트 그거하고 별다방하고 네. 스티커니 엄청 온 거예요. 근데 안 먹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글을 못 썼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필 또 어제 그걸 받았어요. 상품권이나 뭐 이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쓰고 뭐 이제 안 먹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소식이고 자 정리를 해드리면 환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불 되잖아요. 선물 받아도 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 채널 예. 그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세요. 나눔 하세요, 나눔.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좀 전해드렸고 아마 다음 주가 돼도 또 이런 이슈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궁금하다. 윤석열의 오늘 하루가 궁금하다. 점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잘 정리해서 또 다음 진짜. 주에도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마무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을 닫아요. 아니 어떤 분 나가겠어요.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갈 뻔했어. 아니 실컷 군대 남은 거 머릿속에 군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너 군대 갔다 왔어? 이거밖에 머리 안 남았는데. 아니 제 코너 마무리 발언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아무튼 어수선하지만 오케이. 달타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그 다들 그 영화 제목은 아실 텐데 그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아하.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보셨나요 혹시? 제목이 더 유명한 영화 같아요. 피케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오, 그 급이에요. 네. 세계적인데요. 들어본.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뭐 내로남불 같은 느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한 상황이 말하자면 영화 안에서 반복이 되는데 인물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그 반대로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 시기와 맥락과 상황과 모든 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른 결과값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훈님 이 코너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뭐 후보가 어떤 채널에 출연한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안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서울시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했거든요. 서울시 사회 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것에서 보면 20대가 남녀 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이 진보 보수 갈등, 부동산 정책, 빈부격차, 세대 갈등, 기성세대와의 갈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20대는 빈부격차나 기성세대와의 갈등 등보다도 오히려 남녀 갈등을 가장 큰 갈등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0대는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40대, 50대 다 다른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뭐 서울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네. 한정돼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많은 젊은 층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기성세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야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니네 왜 이렇게 싸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분노가 더 커지거든요. 더 열받죠. 더 열받고 그리고 그 화살이 이 사람한테 갑니다. 말리는 그쵸, 사람한테. 그쵸.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저는 사실은 여기에 또 히스토리가 약간 있어요. 이렇게 좀 지역적인 문제라서 이게 공개적으로 어디 얘기가 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원래 이제 이 어떤 채널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됐다가 또 다른 특정 채널에 나가려고 하다가 또 이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무산이 되고 안 찍을 것처럼 하다가 찍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욕을 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어차피 나갈 걸 반대했겠지만 네. 말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꼬투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하나를 정했으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갔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후보가 지금까지 뭐 펜코에 있는 글을 공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양쪽에서 분명 화를 낼 만한 사안들이 각각 있었는데 왜냐면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얘기가 되거나 하면 그 나머지들이 전부 다 반발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좀 격화된 상황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든지 나가서 후보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만약에 막말로 일베에다가 글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글을 적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채널이 어디든지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만 해도 그게 하루 이틀짜리 이슈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지지율도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우리 눈에서 그렇게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분노가 그냥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도 보면 2030일 떼서 생각을 하더라도 20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고 30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특히 20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는 정말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분노할 지점인가라고 하고 엉뚱한 부분에서 그 불씨가 터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완충시켜줄 필요가 좀 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엔 예를 들어서 일베 얘기를 들어주고 아니면 뭐 극단적인 여성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후보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되 아까 황희도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다른 주변의 인물들이나 캠프들이나 이런 데서 좀 전략적으로 그런 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거를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젊은 층의 인재 영입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영역에 있다가 정치를 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검증을 당하는가를 보면 이제 기성 세대들이 정치를 하던 때랑은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검증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사생활의 영역도 그만큼 모호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옛날과 지금의 기준의 잣대가 너무 다르다. 사실은 최근 한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을 봤을 때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 잣대를 정치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들이댔을 때 몇 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있는 분노를 뭐 여기에 대한 분노로 승화를 시키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냐면 어느 한 요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인데 뭐 지역 갈등보다도 저는 지금의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좀 풀기가 어렵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원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뭐 남녀 평등 정책 뭐 정책으로 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문화적인 거 사람들의 인식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근데 심지어 이거는 세대 간에 좀 나뉘는 문제여서 세대 갈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해결을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기대보다는 좀 다방면적인 그런 해결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페이스 나간다는 게 이렇게 논란이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다페이스라는 매체가 페미 매체로만 폄하? 아니면 제한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페이스도 즐겨보고 그 전에 나가려다가 안 나간 시리얼도 즐겨보고 있는데 그 채널들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는 기존의 매체들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들을 상세하게 다뤄주고 예를 들어서 장애면 장애, 뭐 젠더면 젠더, 또 동성애면 동성애, 노동자면 노동자, 성매매면 성매매, 기후변화면 기후변화. 당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내가 그전에는 장애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노동에 대해서 내가 아는 노동 외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 매체를 보면은 확실히 시야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고 연구하셔가지고 발표한 자료도 아니고 정말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 우리 뭐 이웃들이고 다 같은 한 표 갖고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페이스, 시리얼 되게 좋아하는 매체들이고 그들이 하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나가신다고 하길래 이렇게 나가시네, 너무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나가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또 이재명 후보 외에도 다른 어떤 정치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 채널들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진보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이 다페이스나 시리얼 같은 채널들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쾌하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더 알려짐이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부족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행보를 가진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낸 행보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행보였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남겨진 건 다른 정치인들 혹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채널들과 또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면서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그리고 현재 생긴 오해들을 좀 많이 해결해 나가고 마음을 상처받은 사람이 또 혹여나 있다라고 하면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훈님 어떠세요? 그 아까 달타누님이 이제 캠프의 전략적 대응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그게 생각나요. 김남국 의원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그 메시지가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근데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비판하고 또 언론에 이걸 몰래 공개하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알리는 또 스피커 입장에서도 되게 좀 힘이 빠지고 약간 그런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다페이스 출연 이후에 그 말씀하시는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진짜 저는 이게 지도자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젠더 갈등이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히 지도자가 나서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또 해결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정반대로 왜냐면 윤석열을 딱 보면 윤석열이 어느 매체에서 얘기를 하건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일베에 들어가서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과 일베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미로 거길 출연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비하인드나 이런 게 있는데 네. 다만 이 20대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 위주로 특히 이게 폭발력을 가졌잖아요. 분노가.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이 사회를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뭐 저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강하게 좀 비판도 하고 뭐 미러링 전략도 있었을 거고 네. 그것까지 저도 되게 포용적인 입장으로 글도 쓰고 뭐 그렇게 목소리 냈다가 또 이후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뭐 몇몇 되게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의 영상들이 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로 결국에 그러니까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자꾸 이게 끝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특히 지금 젊은 남성들 위주에서 뭐 이것도 나중에 아예 길게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뭐 당장은 어쨌든 나도 경쟁하는 입장에서 계속 치이고 뭔가 미래가 막막하고 한 건 똑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뭔가를 뺏기는 느낌을 그냥 당연하게 당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냐라는 메시지에서 이게 계속 이 몇 년간 이게 쌓여왔고 그 얘기를 특히 민주당이 여태까지 못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또 끌려다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번에 폭발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결단 그 고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비판을 또 감내하고 또 뚫고 간 상황이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계속 거치게 될 상황이라고 봐요. 뭐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 다만 이 남성들의 이야기가 여태까지 계속 묻혀왔었던 점 그리고 이게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자꾸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네. 다음에 이런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19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네. 남성들 이제 특히 20 남성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페미니즘 자체를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결과값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 어떤 불평등이 있어서 그거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차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역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고 페미니즘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정치권에서 받아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커졌다. 저도 그 말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저도 근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반대편이 욕하고 계속 이런 방식인 것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고 묻어져 오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민감한 주제고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느 쪽에서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네. 청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양극단에서만 계속 그 지지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게 머무니까 진전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만 번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도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매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비슷한 관련된 주제로 뭐 중간중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제 준비하셨고 어떤 마무리?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그럴 수밖에 없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도 같은 시대라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틀린 게 나중에 맞을 수 있겠죠. 그럼요. 이 역사가 판단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대선 앞두고 또 워낙 많은 이슈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텐데 네. 계속 잘 해서 좋은 결과 얻고 또 별개로 또 청년 정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 112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